다은님이 해주신 그 인트로의 마지막 두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건설 행위랑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Material Verfügbarkeit und Material Konsum은 저는 천연자원의 가용량 및 소비라고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Bauschaffen und Ressourcenverbrauch은 건축이랑 건설을 좀 찾아보니까 건축은 우리가 점유하는 공간을 구축하는 행위라고 하고 건설은 그 위에 이외에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를 포함하는 더 큰 의미라서 일단 여기 바우샤픈을 저는 건설 행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제가 그 발표를 구성한 거는 일단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 책의 어느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적어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35페이지에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은 32페이지인데 중간에 용어 정의가 한 번 있고 그 용어를 알고 시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용어 정의로 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용어를 주는데 첫 번째 이 resource는 저는 천연 자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연 자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장량 및 우리가 이제 대충 예상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지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예상하는 매장량 등을 모두 포함하는 천연 자원을 이야기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reserve이라는 단어를 또 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예정인 천연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거의 두 개의 차이는 이 reserve는 우리가 이미 채취를 했거나 아니면 채취 예정이거나 아니면 또 채취가 가능한 천연 자원을 말해요. 그래서 왜 이 두 가지가 왜 구분이 여기서 라는 소백이 왜 이거를 구분을 하냐면 이 사람이 결국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가질 예정인 reserve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넘어서서 그냥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연자원 이 resource는 더 이상 건드리면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든 기후 변화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더 이상은 이 리소스는 건드리지 말고 리저벤 안에서 해결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ight by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비 가능한 연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도 이고요. 이 의미는 1년간 소비되는 어떤 한 종류의 천연 자원의 양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천연 자원을 예를 들어 쌀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저한테 지금 쌀이 1000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쌀을 1년에 한 사람이 1톤씩 먹어요. 그럼 제가 1000톤이 있대. 10년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진 쌀의 라이프 바이트는 10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이프 바이트에도 두 가지 계산법에 따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슈타티시어 라이프 바이트는 오늘날 지금 현재 소비되고 있는 천연 자원의 양을 우리가 가진 천연 자원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태까지 오늘날 1년에 1톤의 쌀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10톤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10년을 더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단지 현재 소비량을 기반으로 한 그 연수를 측정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계산한 슈타티시어 라이프바이트는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냥 단순한 라이프바이트랑 같은 숫자가 나왔죠. 근데 디나미시어 라이프바이트를 보면 이거는 지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미래에 예측되는 천연 자원의 소비량을 우리가 가진 천연 자원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재작년에는 저 하나였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 저의 스타티시 라이프바이트는 10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여서 쌀을 1년에 1톤씩 먹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그리고 올해는 애도 생겼죠. 그렇게 이 과거의 통계를 이렇게 기반으로 보면 아 여기 가족은 1년에 한 명씩 사람이 늘어나니 앞으로도 늘어나겠구나라고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관적으로 여태까지의 통계를 기반으로 측정해서 그런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저는 넘어갔네? 많이 넘어갔네. 뭐지? 10톤의 쌀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3년도 채 먹지 못한다는 측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나미슈 라이크바이트는 그동안 우리가 행해온 이 모든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미래 상황이 사실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통계 방법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나오는 테이블을 또 소개를 하는데 여기 각 왼쪽에는 각종 천연 자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그 리저브의 양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석탄으로 치면 우리가 750기가톤을 총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7기가톤을 연간 써요. 그래서 이거를 슈타티셔 라이크바이트로 계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107년 동안 더 석탄을 쓸 수 있겠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1900년대에 쓰던 석탄의 양과 지금 오늘날 쓰고 있는 석탄의 양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증가했던 그 증가폭을 다 이렇게 평균으로 통계를 내서 다시 디나미셔 라이크바이트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107년이 아닌 36년 동안만 석탄을 더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나미셔 라이크바이트가 왜 중요한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천연 자원의 그 기간을 계산한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연 자원의 가용량 및 소비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 이 사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지구상에서 84기가톤만큼의 천연 자원이 채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비금속은 약 38기가톤, 바이오매스는 20기가톤, 그리고 화석연료는 15기가톤이에요. 그리고 이 국내 총생산 우리가 쉽게 GDP라고 얘기하는 GDP 국내 총생산과 천연 자원의 채취량의 상관관계도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이 왼쪽에 이 슈파르테가 천연 자원을 우리가 채취하는 양이고 이쪽이 그 국내 총생산의 단위예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 여기 그 BIP 독일어로는 BIP라고 하거든요. 국내 총생산이 점점 늘어날수록 당연히 전반적인 천연 자원의 채취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또 그에 비해서 비금속에 대한 채취량도 되게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비금속은 우리가 주로 말하는 그 뭐라 그러지? 그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 특히 아시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건 이 인구에 관한 부분은 아까 다은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각 국가별 경제 개발 정도는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소비를 연간 186기가톤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가들과 그 수많은 인구들이 계속 경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84기가톤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하는 2030년에는 연간 소비를 186기가톤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프로그노즈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천연자원, 예를 들어 리튬은 우리가 오늘날 배터리나 뭐 반도체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미래에 예상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그만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구리와 같은 또 다른 천연자원들은 당연히 구리도 뭐 많은 건설 자재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공급 능력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가지고 건설 행위와 자원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전에 얘기한 뭐 그런 구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관련이 더 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건설 행위에 소비되는 자원의 양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자원 양의 약 50에서 60%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미네랄 자원이 약 80%를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구상에 사용된 모든 건설 자원의 양은 1170기가톤에 이릅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인당 약 460톤의 건설된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선진국 평균에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선진국 평균은 430톤이니까 이것은 뭐 그냥 그러니까 한 국가의 순수 그 인구 수만을 놓고 봤을 때 그 국가에 지어진 모든 인프라와 모든 건물들, 이런 모든 건설 자원을 다 계산한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단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집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도로나 항만이나 아니면 지하 시설물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어쨌든 독일은 460톤, 선진국 평균은 430톤인데 그에 비해 전 세계인의 평균은 148톤이에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은 아직 인당 76톤의 이런 건설 자원을 사용한 것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에서 좀 사실 논란이 될 만한 문장을 써서 제가 이거를 번역을 좀 애매하게 했다가 괜히 좀 비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구두로 번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독일어로 남겨뒀어요. 일단 그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건설 자원의 사용량은 한 나라의 경제 개발 정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출산율을 낮추고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민자의 수를 좀 예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여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 뭘 되게 크리티컬하게 봤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일단 출산율을 낮춘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하지 대놓고 썼다는 게 전 좀 놀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대한 급격한 이민자의 증가를 막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도 좀 이거 되게 예민한 주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특히 이민자 이 부분을 이해한 것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기후 난민 그런 기후 이민자를 좀 덜 생산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개발도상국이 아직은 전 세계 평균에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 평균에는 훨씬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도상국 모든 사람에게 기본 430톤 만큼의 건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2200기가톤의 건설 자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어온 모든 것의 2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2020년까지 우리가 지구상에 1170기가톤의 건설 자원을 쏟아붓고 지었는데 그거에 또 2배 정도의 양이 있어야 지금 오늘날 개발도상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도의 삶의 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베너 소백은 이런 질문을 3가지를 던져요. 지금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런 2200톤의 기가톤의 건설 자원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는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 그렇게 건설함에 있어서 자연 환경에게 주어지는 이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에 있어서 이러한 자원을 채취하고 생산해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만 던지고 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질문 이후에는 채취되는 뭐 모래 양과 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뭐 시멘트 뭐 이런 예를 주면서 뭐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개발을 위해서 너무 많은 모래를 끌어다 썼고 이것은 이제 강과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래 양을 이미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바다에서도 모래를 퍼서 그거를 다시 뭐 세척을 해서 소금기를 제거하기 위해 세척을 해서 뭐 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일단 너무 좀 스페시픽한 예시기도 하고 각 재료에 대해서 뒷장에서 그 재료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어가진 않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 이 짧은 페이지를 읽으면서도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 많은 수치들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나 출처를 거의 밝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 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보지 못해가지고 뭐 뒤에 이렇게 뭐 각주를 달아서 뭐 이 자료는 뭐 여기 출처가 있다 뭐 이런 그렇게 딱 남겼을 수는 있는데 그 수치 중에서 그런 표시를 뭔가 이렇게 여기 추가의 설명이 있다라는 표시를 한 게 거의 1~2개밖에 되지 않아서 도대체 이 많은 그런 막 기가톤의 우리가 생산을 천연 자원을 채취하고 뭐 이런 건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게 저는 좀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학문적으로 검토가 된 부분인지 그게 조금 의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아까 개발도상국이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의 삶의 그런 질을 아니면 삶의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많은 천연 자원이 더 필요한데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아니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오늘날까지 이제 자국 경제 개발을 위해서 천연 자원을 무자비한 양과 속도로 사용해서 환경 문제가 얘기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친환경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물론 뭐 다음 책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면 얘기를 하길 바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는 게 저는 좀 되게 아쉬웠고요. 일단 그러면 책을 아예 한꺼번에 같이 내던가 아무튼 좀 그래요, 저는.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취향이긴 한데 왜 책에 굳이 이런 탑 아트적인 디자인을 채용했을까라는 질문을 조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거는 일본 질문과도 어떻게 보면 저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아까 그 다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책이 엄청 학문적인 책은 아니고 전문가를 위한 책은 아니고 약간 좀 대중적인 일반 서적으로 읽히기 바래서 그래서 약간 이런 근거 같은 것도 엄청
유버 프루프 하지 않고 적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같은 맥락에서 디자인도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해서 이런 게 MZ세대한테 잘 먹힌다고 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번에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